자, 친구들 안녕. 오랜만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이죠. 방학도 있었고 또 너희들도 등교도 했고 뭐 이러면서 뭐 근 한 달 정도 만에 선생님도 영상을 찍는 것 같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가지고 사실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 까먹었어요. 그래서 막 지원사님도 막 도와주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1학기 내내 영상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영상을 찍었는지 까먹을 정도면 생각보다 꽤 시간이 많이 지났구나, 아니면 내가 멍청이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2학기 진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학기 때는 기말고사 한 번만 볼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2학기 평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수행평가 둘 다 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수행평가 한 개만 보기로 했습니다. 논술과 그리고 쪽지 시험 중에 그냥 쪽지 시험만 보기로 했어요. 너희들이 논술을 너무너무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논술은 그냥 아예 안 보는 것으로, 그래서 기말고사가 70%, 그리고 쪽지 시험이 30%. 다시 말하면은 기말고사 지필평가를 한 번밖에 안 보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좀 생각했던 것보다 많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진도를 좀 빠르게 나가볼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제 대단원 2로 들어왔습니다. 민족운동의 전개라고 우리 교과서는 적혀있지만 선생님의 시기구분법에 의하면은 일제강점기의 내용입니다. 일제강점기는 10년대, 20년대, 30, 40년대 이렇게 나눈다고 했죠? 그래서 1번 1910년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기구분부터 먼저 하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구분 안 하면 좀 섭섭하죠, 그죠? 일제강점기는 1910년부터 시작이고, 그리고 해방되는 데가 1945년이더라. 이 35년, 36년간의 기간을 선생님은 세 개로 구분했고, 1910년대와 1920년대, 그리고 1930, 40년대로 선생님이 시기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우리는 이 1910년대의 내용을 배울 것이다. 이 주제는 선생님이 일제의 통치 방법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눌 것이다. 그래서 1910년대는 무단통치, 20년대는 문화통치, 소위 문화통치죠. 실상은 문화통치가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고요. 그리고 30, 40년대는 우리 민족성을 말살시키는 민족 말살통치,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하였습니다. 근데 일제강점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통치했냐보다 더 찬란하고 더 내용이 많고, 그래서 우리 역사가 자랑스러운 일본 일제통치의 맞선 저항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10년대는 어떻게 저항했고, 20년대는 어떻게 일본에게 맞섰고, 30, 40년대는 어떻게 독립을 준비하였는지, 이렇게 10년대, 20년대, 30, 40년대의 일본의 통치와 독립운동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번 1910년대의 내용 중 일본의 통치 방법 배우고, 시간이 좀 여유가 남는다면 1910년대의 국내의 독립운동, 이까지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나간다는 거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학년 친구들, 드디어 선생님이 3학년 통으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옛날부터 굉장히 바라던 거였어요. 우리 학교는 왜인지 모르겠는데 항상 한 학년에 선생님이 둘 이상인 걸 원하더라고요. 사실 역사같이 시수가 적은 거는 한 학년 통째로 맡아도 되는데, 한 학년 통째로 맡으면 선생님은 너무너무 좋거든요. 너희들을 1반부터 6반까지 다 만나는 거고, 진도도 선생님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 시험 난이도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 수행평가도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그만큼 선생님이 우리 3학년 친구들만 만나는 것인 만큼 여러분들도 선생님이 3학년 친구들에게 기대하고 3학년 친구들에게 쏟는 애정만큼 열심히 공부하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1910년대의 일제 통치 방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대의 일제 통치 방법은요, 우리 선생님이 이미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땡땡 이렇게 해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바로 everybody say 무단통치
무단 통치를 1910년대에 일본은 하였다. 뭐 이런 내용이죠. 자, 이름만 딱 들어봐서는 어떤 느낌이 확 들어요? 불법적으로, 폭력적으로, 그리고 강제로 뭐 이런 약간 좀 그런 억양이 듭니다. 억양의 단어입니다. 그죠? 참 단어 잘 지은 것 같아요. 딱 통치 방법을 보면 딱 폭력적으로, 무단으로, 그 다음에 불법적으로, 억압적으로, 강압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확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정치적인 내용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은 일본에게 우리가 식민지가 되자마자 경복궁 앞에다가 일본 애들은 광화문 앞에다가 일본 애들은 이것을 설치하게 됩니다. 바로 따라합니다. 조선 총독부.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게 돼요. 사실 식민 지배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려 시대 때 원나라가 우리나라에게 했던 것처럼 조선인 왕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내정을 간섭하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간접 통치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영토를 직접 통치하는, 그러니까 그 나라의 그 민족의 지도자를 없애버리고 그 식민 지배하는 민족의 사람이 그 지역을, 그 식민지를 직접 통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간접 통치와 직접 통치 중에 무엇을 선택했다? 직접 통치를 선택했다. 그래서 조선의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을 폐위시키고 조선을 이끌고 갔던 뭐 의정부와 육조체제 그 모든 것들을 허물어버리고 일본의 조선 통치, 그러니까 조선의 통치의 총책임자인 조선 총독을 파견하게 됩니다. 일대 총독으로 누가 파견되었냐면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미안해요. 까먹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선생님이 갑자기 통감부랑 좀 헷갈렸습니다. 1대 통감으로는 이토 히로부미가 부임했는데 1대 총독으로는 누가인지 선생님이 완전 까먹었어요. 미안해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괜찮아요. 아무튼 지금 이 얘기 하려고 했어요. 1905년도에는 우리나라가 외교권이 빼앗기게 되면서 통감부를 설치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 이 통감부도 마찬가지 그 경복궁 앞에 있었던 거거든요. 이 통감은 외교권을 가지고 있었다. 외교권. 그죠? 그러다가 1907년도에 이 일본 통감이 외교권에다가 인사권을 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1910년도에는 이 통감이 뭐로 바뀌면서 총독으로 바뀌고 이 통감부가 총독부로 바뀌면서 모든 권한을 가지게 된 거죠. Everything. 모든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서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중 1910년대의 내용,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했고, 뭐 총독부가 어떠고 했다 말고 통감이 어떠고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감은 95년부터 일제강점기 전까지 있었던 직책이고요. 총독이라고 하면은 일제강점기부터 있었던 직책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조선 총독부의 총대장, 그러니까 조선을 통치하는 총대장은 바로 조선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쯤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조선의 왕, 조선의 총독은 뭐 대통령쯤 뭐 아니면 시장 이 정도 되는 건데, 너희가 만약에 일본 천황이면 누구를, 어떤 사람을 총독으로 임명할 것 같아요? 똑똑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임명합니까? 싸움 잘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임명합니까? 여러분들은 물론 대통령 투표권이 없지만은 대통령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면 싸움 잘하는 사람보다도 당연히 똑똑한 사람, 즉 조선시대로 전 근대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문신,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행정가. 이 행정가를
조선 총독으로 부임시키는 것은 너무 당연할 거예요. 그런데 일본 애들은 1910년대에 조선 총독으로 어떤 사람들을 부임시키냐 하면 바로 군인 총독을 둡니다. 조선의 모든 정치와 경제와 사회를 끌고 나가고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총책임자로서 문신, 행정가가 아니라 군인, 장군을 임명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지성적으로 통치하지 않겠다는 거죠. 어떻게 통치하겠다? 무력으로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말 안 들으면 다 군홧발로 짓밟아 버릴 거야. 이런 뜻인 거죠. 자, 일단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이러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회의 질서를 담당하는 치안 유지의 역할을 담당하는 경찰을 그냥 경찰이 아니라 군인 경찰로 배치합니다. 바로 헌병 경찰제죠. 그러니까 지금 무단횡단을 했다고 경찰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경찰이 군인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이제 곧 군대를 갈 거니까 여러분들은 뭐 이런 애들이 있더라고. 저희는 여자니까 군대 안 가요. 이런 애들이 있던데 갈 거야. 너희 군대 갔다 오면은 다 그냥 30살 돼 있어. 지금은 너희 30대 안 될 것 같지? 다 군대 갔다 오면 30살 다 돼 있어. 뭐 아무튼 군인 경찰이 군인 경찰을 헌병이라고 하는데 오늘 말이 참 더듬네요. 오랜만에 해서 그래. 아무튼 그래도 뭐 선생님 편집 안 하죠? 군인 경찰을 헌병이라고 하는데 군인 신분으로 도둑질을 하는 것과 민간인 신분으로 도둑질을 하는 것은 완전 다릅니다. 왜냐하면 군인 신분으로 도둑질을 하면요 군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형법이 아니라 군법에 적용을 받아. 군법은요 군인들에게만 적용되는 법으로서 일반적인 형법보다 훨씬 더 형량이 셉니다. 그만큼 군인은 빡세게 굴린다는 거야. 그것처럼 우리나라 조선인들에게도 그냥 경찰이 아니라 헌병 경찰을 뒀다는 거는 너희 빡세게 굴릴 거야. 너희 말 조금만 안 들어봐. 바로 군홧발로 짓밟을 거야. 이런 거죠. 그리고 그냥 헌병이 아니라 이 헌병 경찰은요 따라합니다. 직결 처분권. 직결 처분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직결 처분권은 경찰이 그 자리에서 즉시 바로 결정을 내리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뭐 물건을 훔쳤다고 하면은 경찰이 잡아서요 뭐 현행범이면은 뭐 할 말은 없지만 누군가가 조창대 선생님이 뭐 이 열쇠를 훔쳤다고 의심이 된다 그러면은 경찰에서 조서를 쓰고요 경찰이 조사를 하고 그 조사를 해서 어디로 판결을 넘기냐면은 법원으로 판결을 넘기죠. 그러면은 검사와 나를 변호해주는 변호사가 법적인 공방 끝에 판사가 법의 기준에 맞게 뭐 징역 3년, 뭐 벌금 300만 원 판결을 내립니다. 이게 근대식이고 이것이 근대국가고 이것이 문명국가입니다. 그런데 일본 애들은 조선인들에 한해서 경찰도 헌병경찰을 두고 헌병경찰에게 직결 처분권을 둬서 조선인들에게만 그 자리에서 판사의 판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줬다는 거야. 이것은 문명국가에서 근대국가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법의 기준도 아닌 거잖아요. 경찰이 그냥 자기 꼴리는 대로 하는 거야. 너 왜 그렇게 못생겼어? 너 왜 그렇게 키가 커? 너 왜 그렇게 잘생겼어? 기분 나쁘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조선인들에게 내려진 형벌은 대부분이 다 태형이었어요. 태형은 사람을 때리는 형벌입니다. 이것도 문명국가에서 근대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이 안 되죠. 너무 미개하죠. 말 안 들으면 때려야지. 이거 완전 미개한 사고방식이거든요. 선생님이 너희 뭐 말 안 듣는다고 때리니? 그렇지. 때리고 싶을 때도 있어. 그것은 인정해.
막 선생님 막 열심히 이렇게 막 수업 영상 찍고 막 올리고 막 이러는데 막 너희들 막 영상 안 보고 막 점수 못 받고 막 그러면은 이 새끼 한번 때릴까 이런 확 올라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 하죠. 왜요? 근대 국가에서 현대적인 교실에서 그게 무슨 일이야? 뭐 원시적인 지도 방법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건데 1910년대에 이런 원시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은 일본 애들 좀 너무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조선인들에게는요,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습니다. 이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는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웠던 자유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언론사를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자유롭게 모임을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자유롭게 모여서 결정할 수 있는 자유권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조선인들로 이루어져 있는 모임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모임, 계모임도 없고요, 동창 모임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산악회도 없고요, 또 축구부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왜? 일본인들은 조선인들이 모이면은 당연히 독립운동을 할까봐 못하게 했던 거죠. 유일하게 조선인들에게 허락되어 있는 모임이 두 가지가 있었으니, 하나가 교육 모임입니다. 학교죠, 학교. 그리고 두 번째가 종교 모임입니다. 바로 기독교, 천주교, 이런 서양 종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 모임과 학교는 허락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1910년대에는 학생들과 그리고 종교인들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학교에도 당연히 일본인 선생님이 있는데, 그 일본인 선생님이 뭐를 차고 있다고? 기가 차는 게 아니고 칼을 차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숙제 안 하면은 칼로 베고 그래요? 그것까지는 아니었겠지. 그때 당시에 우리 조선인들에게 허락되어 있는 교육은요, 초등학교 교육과 중학교 교육 정도였습니다. 대부분이 초등학교였어요. 보통학교라고 해서 초등학생들한테 숙제 안 했다고 초등학생을 죽인다? 이것은 좀 그렇고요. 그러면 왜 선생님들이 칼을 차고 다녔을까? 바로 쇠뇌교육이죠. 공포심이죠. 무슨 말이냐면, 일본인 선생님에게 말을 안 들었다? 그러면 언제든지 저 칼을 빼서 나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나중에 그 친구들이 커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일본인들에게 까불면 안 된다. 분명히 크고 난 다음에 본 일본인은 당연히 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에게 까불면 큰일 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죽이진 않았겠지만 사소한 일로 정말 말을 안 듣는 친구에게는 실제로 그 칼을 빼서 목에 들이댔을 것 같아. 초등학교 1, 2학년들에게. 그러면 그 애들은 오줌을 질질 쌌겠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절대로 일본인들한테 까불면 안 되겠다. 일본인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겠다. 이렇게 쇠뇌당하는 거죠. 일본 애들 참 잔인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정치적으로 우리를 폭력적으로 억압했다라는 내용들 한번 확인했고요. 정치적인 내용 알아봤다면 이제 경제적인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줄이면은 이렇게 할까요? 자, 경제적인 거 한번 보겠습니다. 뾰로롱 뿅. 뭐죠? 자, 이제 그만. 자, 이제 그만. 여기 그만. 오케이. 자, 그러면 경제 옆에다가 써도 되고 밑에다가 써도 되겠죠. 일본 애들은 정치적으로 우리를 억압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본을 빼앗기 시작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조선인들의 토지를 빼앗게 됩니다. 따라합니다. 토지 조사 사업.
다시 토지조사 사업. 그래요. 1910년부터 우리 조선의 영토를 조사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식 표현으로 하자면, 조선식 표현으로 하자면 양전 사업 했다는 거예요. 일본 애들이 들어오자마자 너희들이 어떤 영토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좀 얼마만큼의 영토를 가지고 있는지, 그 영토에서 나오는 쌀은 얼마만큼인지, 그리고 그 영토의 주인은 누구인지 우리가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얘들아, 조사를 하는 건 나쁜 게 물론 나쁜 거일 수도 있지만, 조사를 하는 건 나쁜 게 아니잖아. 이제 일본 쪽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통치를 할 때 영토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야 되니까 조사하는 건 오케이. 근데 실제로 이 영토를 조사하고 그냥 세금을 공정하게 가져가기 위한 조사 사업이 아니었다라는 거야. 그 내용을 보면 이러합니다. 토지 조사 사업은요,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냐면, 정부가,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가 직접 토지를 조사하러 돌아다니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신고제입니다. 기한부 신고제야. 만약에 너희들이 땅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해라? 신고해라. 근데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몇 월 며칠까지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은요, 여기에 신고하세요. 이렇게 했던 거야. 근데 이 홍보물을, 이 광고를 못 본 사람들은 어떻게? 만약에 글을 몰라서 이거를 읽지 못했어. 그러면 어떡하는 거야?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일본 새끼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야, 너희 땅 가지고 있는 거 다 신고해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신고해야지, 이런 착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일본 자식들, 고종을 죽이고 순종을 폐위시키고 우리나라를 망하게 했는데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토지를 신고해라? 안 해.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러면 신고가 안 된 토지가 있었겠지. 엄청 많았겠지. 그럼 미신고된 토지는 어떻게 됐을까? 모든 게 다 조선 총독부 소속으로 가버립니다. 조선 총독부가 다 뺏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동양 척식 주식회사 라는 일본인이 사장인 회사에 헐값에 팔아버려요. 그리고 이 동양 척식 주식회사는 그 땅을 어디에 팔았냐면 일본인에게 파는 거야. 일본인 1인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그냥 일본인. 그래서 일본인 소유의 땅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 같아도 신고 안 했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몇 명이 신고했겠니? 글을 몰랐던 사람들 신고 못하는 거고요. 소식을 못 들은 사람들도 신고 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일 감정 때문에 신고 안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토가 있냐 하면 정확하게 누구의 소유인지 밝힐 수 없는 땅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공유지라고 하죠.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시골에 사시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선산이라고 있습니다. 선산. 우리 선조들이 다 묻혀있는 산이야. 여기다 우리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걸 선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선산은 우리 집안 거잖아요. 우리 집안 거면 내 거라고도 할 수 없고, 우리 사촌 형 거라고도 할 수 없고, 우리 할아버지 거라고도 할 수 없고, 우리 큰 할아버지 거라고도 할 수 없어요. 누구의 소유의 땅인지 모르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땅 신고합니다. 소유자는 누굽니까? 그 땅의 주인은 누굽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 다 뺏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동양 척식 주식회사는 그 땅을 일본인 본토 사람들에게 파는 거죠.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요, 그 땅을 사서 여기서 농사를 짓고, 또는 조선인들을 소작농으로 해서 거기서 돈을 벌기 위해
일본에서 우리 조선으로 엄청나게 많이 건너옵니다. 근데 내가 이것도 좀 생각해보자. 여기서 뭐 일본 여행 갔다 온 친구들도 있겠고, 뭐 일본 여행 간 친구들한테, 갔다 온 친구들한테 소식을, 전해들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선생님은 일본 여행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근데 일본 갔다 온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친절하대요. 그렇게 상냥하대.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일본인들은 다 어때요? 파렴치, 얍삽, 비겁, 이런 느낌이죠. 양아치 느낌이잖아. 근데 실제로 일본 사람들은요, 친절하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나는 뭐 느껴본 적 없지만. 그러면은 그때 일본 사람과 지금의 일본 사람이 달라진 건가요? 갱생한 건가요? 새로운 사람들인가요?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선인들과 우리 민족과 직접 피부를 맞닿은 일본인들은 완전 양아치였다. 그 이유가,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중에도 다 나쁜 사람들은 아닐 거 아니야. 몇몇 사람들은 착하고 선하고 성실한 사람, 좋은 사람들이 많지. 근데 우리와 직접 피부를 맞닿은 사람들은 다 대부분이 양아치였다는 거야. 그 이유가 선생님은 여기 있다고 봅니다. 얘들아,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서 땅을 팔기 위해서, 일본인들에게 땅을 팔기 위해서 일본 본토에 있는 사람에게 광고를 했겠죠. 조선인의 땅을 싸게 팝니다. 여기 조선에 건너와서 농사 지으면서 부자가 되세요. 이런 홍보를 했겠지. 근데 그때 그 홍보를 보고 우리나라로 건너온 일본인들은 굉장히 성실하고 착실하고 바르고 원래도 좀 잘 살아서 약간 좀 신사 같은 그런 사람들이 왔을까? 백수, 건달, 양아치 이런 사람들이 왔을까? 일본에서 제대로 정착도 잘 못하고 돈에 어떻게 하면 돈을 벌지 이런 약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백수, 건달, 양아치 이런 사람들이 동양 척식 주식회사의 홍보에 따라 우리나라로 많이 건너왔다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랬겠지.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겪은 일본인들은 다 백수, 양아치, 건달.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민족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일본인들은 파렴치, 양아치, 비겁해, 재수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일본 중에 착한 사람도 많이 있다. 이런 거죠. 아무튼 진도로 빨리 나오고 싶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엉뚱한 얘기를 계속 하게 되네요. 결국에는 1910년대 독립운동은 거의 못하겠네요. 자, 일본인 소유의 땅이 늘어나면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원래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던 땅이었는데 신고를 안 하게 되면서 그 땅에 일본인 지주가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선인 지주의 비율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토지조화 사업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소유권은 인정되었지만 경작권은 인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는 복입니다. 여러분들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일단 소유권과, 너희 적지 마세요. 소유권과 경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그때 이야기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에서는 이 땅의 주인을 우리는 소유자라고 하죠. 지주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지주가 다 농사 짓는 거 아니라고. 다 농사 지을 수도 없다고. 지주, 즉 양반, 돈 많은 양반이 이 땅을 다 전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 이 지주가 가지고 있는 노비가 일부를 경작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 노비로만 이 넓은 땅을 다 경작을 못하니까 나머지는 소장농들,
땅 없는 사람들에게 이 땅을 나눠주고 너 여기서 경작해. 그리고 경작한 2분의 1을 나한테 줘. 이 사람들은 소작농이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경작권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작권자. 이게 조선시대 중기부터 후기까지 이렇게 쭉 농사를 지어 왔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요, 소유권도 인정이 되고 경작권도 인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소유주는 누굽니까? 네, 조창대라는 양반입니다. 이 땅의 경작자는 누굽니까? 네, 조창순이라는 평민입니다. 그러면 소유주가 마음대로 경작자를 자를 수 있습니까? 못 잘라요. 또 조창순이가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농사를 더 이상 못 짓게 돼요. 그러면은 그 조창순의 아들에게 조창자가 여기를 경작할 수 있는 거야. 마치 땅 주인이 죽으면은 아들에게 넘겨줄 수 있잖아요. 참, 진짜 어이가 없지 않냐? 선생님 여기서 수업 촬영하고 있는데 불 꺼졌어. 너무하지 않냐? 진짜 외롭다 외로워. 진짜 뭔 얘기하다가 너도 걸었어? 어떡하지?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께 굉장히 따질게요. 지금 30분 정도 했기 때문에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설명을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일단 여기까지 선생님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소유권, 경작권부터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너무하다, 그지? 선생님 수업하고 있는데 정의는 나갔어. 일단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